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순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3년 동안, 꼬박 3년 동안 효녀라고 믿었던 며느리가 있어요.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 건 손주 민우의 돌잔치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민우 돌상 준비를 하려고 며느리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진애는 친정어머니 병원 가시는 거 도와드린다며 새벽부터 나갔거든요. 어머님, 민우 재우고 청소 좀 해주세요. 저 저녁에 올게요. 항상 그렇듯 웃으며 나간 며느리였어요. 저는 그날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며느리 방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책상 뒤에 떨어진 작은 검은색 기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민우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요즘 애들 장난감은 다 요상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녹음기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녹음기요. 왜 여기 녹음기가 있나 싶어서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답니다. 녹음기에서 며느리 진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통화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누군가랑 전화하면서 녹음된 거겠거니 했죠. 응, 나 지금 시어머니 방이야. 오늘도 약 잘 챙겨드렸어.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걱정 마. 1년만 더 버티면 돼. 그럼 집도 예금도 다 내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시어머니? 치매약이라고 속이고 수면제 먹이고 있어. 벌써 6개월째야. 제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나 연기 잘하지? 효녀 연기. 하하. 며느리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알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녹음은 계속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끝까지 들었어요. 석진이? 걱정 마. 남편은 내 손바닥 아니야. 시어머니가 이상하다고 해도 안 믿을걸? 제 아들 이름이 나왔어요. 제 아들 석진이요. 응, 호적도 조작했어. 진짜 이름. 그건 비밀이야. 호적을 조작했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보험 하나 더 들어야 해. 시어머니 명의로. 수익자는 당연히 나지. 제 명의로 보험을 든다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아, 맞다. 오늘 저녁에 또 서류 숨겨야 돼. 시어머니가 또 통장 찾으시면 안 되니까. 제 통장이요. 그러고 보니 며칠 전부터 제 통장이 안 보였어요. 며느리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어디 두셨나 보다 하면서 같이 찾아준다고 했었는데요. 녹음기를 든 채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직후부터였어요.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 석진이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며느리 진애는 그전까지 시댁에 거의 안 왔어요. 결혼하고 1년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만 왔었죠. 어머니, 저 직장 때문에 바빠서요. 이해해 주세요. 늘 그런 핑계였어요. 명절에만 잠깐 얼굴 비추고 한두 시간 있다가 가곤 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게 편했어요. 며느리 오면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시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부터 달랐어요. 누구보다 크게 울더라고요. 제가 눈물도 안 나올 때 며느리는 엉엉 울면서 저라고 그랬어요. 49제가 끝나고 며칠 뒤 아들이랑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어요. 손에 과일이며 반찬이며 한가득 들고요.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눈가에 눈물까지 고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식사 챙겨드릴게요. 병원 가실 때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옆에 있어야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1년 동안 거의 안 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효녀가 됐으니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아들 석진이가 따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진애가 원래 부끄럼을 많이 타는 애예요. 시댁 오는 게 긴장돼서 그랬던 거래요. 이제 마음을 연 거예요. 우리 진애 착하죠? 제가 복 받은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뻤어요. 며느리가 정말 마음을 연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 네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살던 집은 그대로 두고 아들 네 큰 집으로 갔죠. 며느리가 방도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어머님, 이 방은 어머님 방이에요. 제가 침대도 새로 샀어요. 어르신 허리에 좋은 걸로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며느리가 아침마다 제 방에 와서 인사하고 약 챙겨주고 식사 차려주고요. 어머님, 혈압약 드세요. 그리고 이건 병원에서 새로 처방받은 거예요. 뭔데 이게? 치매 예방약이래요. 요즘 어르신들 다 드신대요. 미리미리 드셔야 나중에 안 걸리신대요. 그래? 고맙다. 어머님, 이건 숙면제예요. 푹 주무셔야 건강하시잖아요. 며느리가 주는 약을 저는 고맙게 먹었어요. 효자 며느리가 챙겨주는 약이니까요. 제가 TV 보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같이 보고 이야기도 들어주고요. 제가 노인정 가면 차로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요. 저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정말 효자야. 아침마다 약도 챙겨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친구 경숙이가 그러더라고요. 순덕아, 좋겠다. 나는 며느리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러게. 우리 며느리는 친딸보다 더 잘해줘.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없지만 아들도 잘 되고 며느리도 착하고 손주도 생기고요. 이렇게 평화롭게 살다가 눈 감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마치 큰 바위에 깔린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밤에는 약 먹으면 금방 잠이 들었는데 그게 보통 잠이 아니었어요.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어요.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가고요. 그리고 낮에도 자꾸 졸렸어요. TV 보다가도 그냥 소파에서 잠들고 밥 먹다가도 졸고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연세 드시니까 그러세요. 편하게 주무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또 있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분명히 어제 뭘 했던 것 같은데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님, 어제 병원 갔다 오셨잖아요. 내가 병원을 갔어? 언제? 어제요. 제가 모시고 갔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랬나?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혹시 치매 아니에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라니. 설마.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검사 받아보세요. 그 말에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치매라니요. 저한테 치매가 온 건가요? 노인정 가서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경수가, 나 요즘 자꾸 깜빡해. 혹시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순덕아, 병원 가봐. 요즘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괜찮대. 응, 며느리가 병원 예약한다고 했어. 근데 이상하게도 병원 예약이 계속 미뤄졌어요. 이번 주는 병원에 예약이 꽉 찼대요. 다음 주는 의사 선생님이 학회 가신대요. 한 달이 지나도 병원을 못 갔어요. 그 사이 제 상태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통장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어진 거예요. 진혜야, 내 통장 못 봤니? 어머님, 어디 두셨나 봐요. 같이 찾아볼게요. 며느리랑 같이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어머님, 혹시 은행에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은행에? 내가 은행을 언제 갔는데? 어머님, 지난주에 같이 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랬나.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도장도 없어졌어요.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요. 진혜야, 내 도장 봤니? 어머님, 도장이요? 어디 쓰실 때 있으세요? 아니, 그냥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때 찾아보시죠. 어머님, 약 드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더 잠만 자는 사람이 됐어요. 노인정도 안 가게 됐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친구 경숙이가 전화해도 며느리가 받았어요. 어머님, 지금 주무세요. 요즘 많이 편찮으셔서요. 제가 나중에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하지만 며느리는 경숙이한테 전화하라는 말을 저한테 안 했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아들 석진이는 주말에만 왔어요. 평일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왔거든요. 엄마 많이 편찮으세요? 석진아,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해. 이거 치매 아니야? 엄마, 진혜가 병원 예약했다고 했어요. 곧 가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아들은 며느리 말을 100% 믿었어요. 며느리가 엄마를 잘 모신다고 효녀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배에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손주가 생긴다니요. 진혜야, 축하한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아야 해.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배가 불러오면서 저를 더 잘 챙겼어요. 약도 더 자주 챙겨주고 밥도 더 정성스럽게 해주고요. 어머님, 아기 낳으면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드디어 손주 민우가 태어났어요. 너무 예쁜 아기였어요. 작고 보드라운 손, 까만 눈, 작은 입술. 우리 민우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민우를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손주를 보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민우가 돌을 앞두게 됐어요. 며느리는 돌잔치를 크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님, 민우 돌잔치 준비 도와주세요. 그래, 뭘 도와주면 되니? 청소 좀 해주시면 돼요. 제가 친정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서요. 그날 아침 며느리는 일찍 나갔어요.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청소하고 민우 방 청소하고 며느리 방 청소하고요. 며느리 방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책상 뒤에 떨어진 그 녹음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녹음기를 끝까지 들은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근데 증거가 이것뿐인데 믿어줄까?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근데 아들이 믿어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경숙이었어요. 순덕아, 너 요즘 왜 전화 안 받아? 걱정돼서 전화했어. 경숙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덕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경숙아, 나 좀 도와줘. 지금 당장 좀 와줄 수 있어? 뭐? 무슨 일인데? 지금 갈게. 10분만 기다려. 경숙이는 정말 10분 만에 왔어요.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저는 경숙이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졌어요. 경숙아, 나. 순덕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녹음기를 경숙이한테 건넸어요. 경숙이는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들었어요. 경숙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 미친년. 세상에 이런 년이 어딨어. 경숙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순덕아, 당장 경찰 신고하자. 이거 완전 사기야. 경숙아,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이 상황에 어떻게 진정해? 너 지금 3년 동안 수면제 먹은 거야. 죽을 수도 있었어.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증거가 이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 왜? 며느리가 변명할 수 있어. 그냥 친구랑 농담한 거라고 하면 어떡해? 경숙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증거를 더 모아야겠네. 순덕아, 며느리 몰래 증거를 더 모으자.
어떻게? 일단 이 녹음기는 내가 가져갈게. 복사해둘게. 그리고 며느리가 주는 약도 모아둬. 나중에 감정 받으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순덕아, 며느리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계속 모른 척 해야 해. 알겠지? 응. 무섭지만 해볼게. 경숙이가 가고 난 후 저는 녹음기를 원래 자리에 다시 갖다 놨어요.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다녀왔어요. 청소 다 하셨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며느리였어요. 그 웃는 얼굴이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어요. 응, 깨끗하게 다 했다. 수고했어.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저녁 드시고 푹 주무세요. 며느리가 약을 가져왔어요. 저는 약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고맙다. 며느리가 물 한 컵 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물로 꼭 넘기세요. 약이 목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알았어. 저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척했어요. 하지만 혀 밑에 약을 숨겼어요. 며느리가 나간 뒤 화장실에 가서 약을 전부 뱉어냈어요. 작은 알약 4개가 나왔어요. 하얀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평소에는 2개만 줬었는데 이제는 4개더라고요. 저는 약을 휴지에 싸서 숨겼어요. 경숙이한테 주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평소 같으면 약 먹고 바로 잠들었을 텐데 약을 안 먹으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며느리가 제 방문을 열어봤어요. 살짝 열어서 제가 자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제 옆에 섰어요. 한참 저를 내려다보더니 중얼거렸어요. 1년만 더. 1년만 더 참으면 돼. 그럼 다 내 거야. 소름이 쫙 끼쳤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자는 척을 계속했어요. 며느리가 나간 뒤에야 저는 눈을 떴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3년 동안 효녀라고 믿었던 며느리가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니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제 방에 와서 약을 줬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약 드세요. 응, 고맙다. 저는 또 약을 입에 넣는 척하고 나중에 뱉어냈어요. 이틀째 모은 약이에요. 며느리가 출근한 뒤 경숙이한테 전화했어요. 경숙아, 약 모았어. 가져갈래? 그래, 내가 지금 갈게. 경숙이가 와서 약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순덕아, 내 친구 딸이 변호사야. 서울에서 제일 큰 로펌에 다닌대. 변호사? 응, 강 변호사라고. 이런 사건 잘 다룬대. 소개해줄까? 그래줘. 제발 부탁해. 이틀 뒤 저는 경숙이랑 같이 강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며느리 몰래 나오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몰래 빠져나왔거든요. 강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어요. 짧은 머리에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할머니, 녹음 파일 다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죠. 그런데 할머니,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더요? 네. 며느리가 실제로 뭘 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통장이랑 도장이랑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요. 어떻게 확인해요? 일단 며느리 뒤를 밟아야 합니다. 며느리가 외출할 때 따라가세요. 저요? 아니요. 제가 사람을 고용하겠습니다. 사설 탐정이요. 사설 탐정이요? 네. 며느리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조사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노트북을 펴서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지금 당장은 며느리 눈치채면 안 됩니다. 계속 약 먹는 척하시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네. 무섭지만 해볼게요. 할머니, 용기 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강 변호사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뒤 사설 탐정이 며느리를 미행했어요.
며느리는 그날도 병원 간다며 외출했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간 곳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어요. 거기서 낯선 남자를 만났대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요. 탐정이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며느리가 웃으며 뭔가 말하는 것도 보였어요. 탐정은 멀리서 망원렌즈로 서류를 찍었어요. 그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글씨가 보였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매도인은 저 이순덕이었어요. 제 명의로 집을 팔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살던 그 집을요.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문서 위조예요. 세상에. 우리 집까지. 그리고 할머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뭔데요? 강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꺼냈어요. 며느리 본명이 박수진입니다. 박진애는 가명이에요. 가명이요? 네. 호적을 위조했어요. 아드님이랑 결혼할 때 가짜 신분으로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럼 우리 석진이는 가짜랑 결혼한 셈이죠. 법적으로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 사람이 전에도 이런 짓을 했을 수도 있나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해봤습니다. 5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을 썼어요. 정말요? 네. 피해자는 부산에 사시는 80세 할머니였어요. 그때는 가족들이 늦게 눈치채서 재산 일부를 잃으셨대요. 그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요양원에 계세요. 충격이 커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대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그렇게 될 뻔했구나 싶었어요. 변호사님, 우리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였어요. 지금 당장요? 아니요. 함정을 하나 더 파야 해요. 며느리가 스스로 범행을 드러내게 만들어야죠. 강 변호사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가짜 부동산 중개인을 만들어서 며느리를 유인하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제 집을 팔려고 한다면 가짜 부동산 사무소로 오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며느리가 위조 서류를 사용하는 걸 녹음하고 녹화하는 거예요. 할머니, 며느리한테 말을 좀 흘리세요. 집값이 궁금하다고요. 제가요? 네, 자연스럽게요. 그럼 며느리가 반응할 거예요. 며칠 뒤 저는 며느리한테 말을 흘렸어요. 진혜야,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며느리 눈이 반짝 빛났어요. 네, 어머님. 많이 올랐어요. 왜요? 우리 집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어머님 집이요? 제가 알아볼까요? 그래, 좀 알아봐줘. 궁금하네. 며느리는 너무 기뻐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듯이요. 어머님, 제가 아는 부동산 있어요. 거기 사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고맙다. 이틀 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부동산 사장님이 집 보고 싶대요. 같이 가실래요?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너 혼자 다녀와. 네, 그럼 제가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가짜 부동산 사무소로 갔어요. 강 변호사가 섭외한 가짜 중개인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집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가짜 중개인은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며느리가 제 집 주소를 말했어요. 가짜 중개인은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아, 이 집이요. 위치 좋네요. 15억은 받으실 겁니다.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어요. 15억이요? 네. 요즘 이 동네가 재개발 들어와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빨리 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짜 중개인이 물었어요. 빨리요? 금매로 내놓으시려고요? 네. 가능한 한 빨리요. 그러면 14억 정도로 내놓으면 금방 팔릴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모님, 집주인 어르신 동의는 받으셨어요? 며느리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네, 여기 위임장 있어요.
가짜 중개인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위임장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고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제 도장이요. 아, 위임장이 있으시네요. 그럼 바로 진행할 수 있겠어요. 언제쯤 팔릴까요? 한 일주일 안에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며느리는 핸드폰 번호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그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었어요. CCTV로 녹화도 되고 있었고요. 며느리가 나간 뒤 강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완벽합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위조 서류를 사용했고 무단으로 집을 팔려고 했어요. 명백한 범죄죠. 강 변호사는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전부 넘겼어요. 녹음기 파일, 가짜 부동산에서의 녹음과 영상, 위조된 서류들,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들, 5년 전 피해 사례까지요. 형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거 조직적 범죄네요. 조직이요? 네. 혼자 하기엔 너무 정교해요. 호적 위조, 서류 위조 이런 건 전문가가 해야 가능합니다. 세상에. 5년 전 사건이랑 연결해서 조사해야겠어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는 체포 작전을 계획했어요. 며느리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거였어요. 일주일 뒤 가짜 중개인이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사모님, 집 사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계약하러 오시겠어요? 정말요? 언제요? 내일 오후 2시예요.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당연히 가야죠. 며느리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제 집을 팔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며느리는 예쁘게 화장하고 정장을 입고 나갔어요.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와. 며느리는 부동산 사무소로 갔어요. 가짜 중개인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매수인분이 곧 오실 거예요. 네, 기다릴게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서류를 꺼냈어요. 위조된 위임장, 제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들어온 건 매수인이 아니었어요. 경찰이었어요. 경찰입니다. 박수진 씨 맞으시죠?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예요?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어요. 뭐야? 무슨 소리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여기 있는 서류들 전부 위조 아닙니까? 집주인 동의도 없이 집을 팔려고 했고요. 아니야. 시어머니가 위임했어. 진짜라고. 그럼 시어머니께 확인해 보시죠. 경찰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경숙이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며느리가 할머니께 집 팔 권한을 위임받으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도장도 직접 찍으셨습니까? 아니요. 제 도장은 며느리가 몰래 가져갔어요. 며느리는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왜? 경찰은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박수진 씨 함께 가시죠. 싫어. 놓아줘. 나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며느리는 끌려갔어요. 경찰차에 태워져서요. 저는 경숙이네 집 TV로 뉴스를 봤어요. 며느리 체포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효녀 가장한 며느리, 73세 시어머니 상대로 사기 행각. 호적 위조하고 3년간 수면제 먹여. 재산 노려. 뉴스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실감했거든요. 경숙이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순덕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경숙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친구 좀 도와주는 거지. 아들 석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았어요. 엄마. 엄마. 석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석진아.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진혜랑.
아니, 수진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해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엄마, 민우는 제가 키울게요. 엄마도 같이 사시죠. 아니다. 나는 혼자 살 거야.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석진아, 엄마는 이제 알았어. 자식이랑 산다고 꼭 좋은 건 아니더라.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석진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알았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녹음기 파일에서 며느리가 직접 범행을 말한 내용이 나왔고, 가짜 부동산에서의 영상도 있었고, 위조 서류도 있었고요. 경찰은 며느리 공범도 잡았어요. 며느리랑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요. 알고 보니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호적 위조, 서류 위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대요. 5년 전 사건도 이 남자가 관련돼 있었대요. 며느리는 이 남자랑 한 팀이었던 거예요. 경찰이 말했어요. 할머니, 이 사람들이 피해자가 할머니만이 아닙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어요. 다른 피해자도요? 네. 부산 할머니 말고도 대구에도 한 명 더 있어요. 3년 전에 피해 당하셨대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계속 해온 거군요. 네. 상습범입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처벌받을 겁니다.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며느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야위어 있었고 눈은 퀭해 보였어요. 화려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없었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는 왜 시어머니께 수면제를 먹였습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겁니까?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정신을 흐리게 만들려고. 왜요? 그래야 제 말을 잘 들으시니까요. 그래야 통장도 도장도 다 제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검사가 소리쳤어요. 그게 범죄라는 건 알고 계셨죠? 네. 호적도 위조하셨죠? 박진애는 가명이고 진짜 이름은 박수진이죠? 네. 왜 호적을 위조했습니까? 전에 다른 집에서 들켜서 새로운 신분이 필요했습니다. 5년 전 부산 사건 말씀이시죠? 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는 반성하고 있습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었거든요.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노리고 제 건강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판사는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공범 김철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며느리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아들 석진이가 저한테 왔어요. 엄마. 석진이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며느리를 믿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말을 믿지 않고. 석진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셨을 때 저는 엄마가 나이 드셨나 보다 했어요.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럴 수 있어. 며느리가 워낙 연기를 잘했으니까. 엄마, 저 이혼했어요. 수진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요. 그래, 잘했다. 엄마, 민우는 제가 키울게요. 엄마도 도와주세요. 그래, 민우는 내가 도와줄게. 근데 나는 너희랑 안 살 거야. 엄마. 석진아, 엄마는 혼자 살고 싶어.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석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 결심이 단단하다는 걸 알았나 봐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제가 살던 집은 그대로 두고 작은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작지만 제 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제가 보고 싶은 TV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친구 경숙이는 자주 놀러 와요.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요.
순덕아,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혼자 사는 게 좋아? 응.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좋아. 손주 민우는 주말마다 놀러 와요. 석진이가 데려오거든요. 할매, 나 할매가 제일 좋아. 민우가 제 목을 끌어안고 말해요. 우리 민우 할매도 민우가 제일 좋아. 할매, 엄마는 어디 갔어요? 민우가 가끔 물어봐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민우야, 엄마는 먼 곳에 가셨어. 한참 후에나 올 거야. 언제 와요? 많이 나중에. 민우가 크면 올 거야. 그럼 할매랑 아빠랑 나랑 셋이서 사는 거예요. 응, 그렇지. 민우는 환하게 웃어요. 아직 어려서 엄마가 왜 없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강 변호사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할머니 잘 지내세요? 네, 변호사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이요? 네. 부산 할머니, 대구 할머니 모두 재산을 돌려받으셨어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가 용기 내서 신고하지 않으셨으면 다른 할머니들은 계속 피해를 당하셨을 거예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경숙이랑 변호사님이 다 해주신 거죠.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일 용감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용감했나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며느리는 교도소에 있어요. 가끔 편지를 보내요. 읽지 않고 버려요. 더 이상 며느리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노인정에도 다시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수채화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노인정에서 수채화 교실을 한대요.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는데 재미있어요. 순덕아, 너 그림 잘 그리네. 그래? 처음 해보는 건데. 재능 있어. 계속해봐. 저는 꽃 그림을 그렸어요. 노란 개나리, 분홍 벚꽃, 하얀 목련. 봄꽃들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어제는 민우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매, 이거 할매 그렸어요. 그림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꽃밭에 서 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요. 우리 민우가 할매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할매는 항상 웃어요. 할매가 제일 예뻐요. 저는 민우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저처럼 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누구한테도 속지 않고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순덕아, 후회 안 해? 며느리 신고한 거. 아니, 후회 안 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래도 아들이랑 손주랑. 아들이랑 손주는 계속 보는 걸. 며느리만 없어진 거지. 그래, 내 말이 맞아. 저는 이제 행복해요.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며느리 방을 청소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녹음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요. 아마 저는 며느리가 주는 약을 계속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잠든 채 깨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며느리는 제 장례식에서 울었을 거고 사람들은 효녀라고 칭찬했을 거예요. 아무도 진실을 몰랐겠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 작은 녹음기 덕분에요. 우연히 발견한 그 녹음기가 제 인생을 구한 거예요. 이제 저는 다른 어르신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노인정에 가면 할머니들이 물어봐요. 순덕 씨 그때 어떻게 알아챘어요? 녹음기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게 제 행운이었죠.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죽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용감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다른 할머니들도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자식. 이나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친구나 경찰한테 말하라고요.
한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순덕 씨, 저도 요즘 며느리가 이상해요. 자꾸 통장 내놓으라고 하고 도장 달라고 하고. 그럼 절대 주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네, 그럴게요. 순덕 씨 이야기 듣고 정신 차렸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니 정말 기뻐요. 1년이 지났어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봄이 왔어요. 창밖에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흩날려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요. 햇살이 들어오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민우는 이제 3살이 됐어요. 말도 제법 잘하고 걸음걸이도 씩씩해요. 할매,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우리 민우 잘했네. 할매한테 보여줄래? 네. 민우가 그린 그림은 가족 그림이었어요. 아빠랑 민우랑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요. 민우야, 이게 우리 가족이야. 네. 아빠랑 나랑 할매. 엄마는? 민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는 없어요. 우리는 셋이에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아이는 이제 엄마 없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아빠랑 할머니 사랑받으며 행복하게요. 아들 석진이는 열심히 민우를 키우고 있어요. 퇴근하고 오면 민우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요. 주말에는 저한테 데려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요. 엄마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도 계속 속았을 거예요. 민우도 위험했을 거고요. 그러게. 근데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앞만 보고 살자. 네, 엄마. 경숙이는 여전히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일주일에 2~3번은 만나서 수다 떨어요. 순덕아,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까? 여행? 어디로? 경주. 벚꽃 축제 한대. 우리 나이에 벚꽃 보러 가는 것도 좋잖아. 좋아. 가자. 저는 이제 여행도 가요. 친구들이랑 국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여행은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강 변호사는 가끔 제 집에 놀러 와요. 과일이며 떡이며 사들고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할머니 보니까 제가 다 기뻐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신 거예요. 강 변호사는 제 사건 이후로 비슷한 사건을 많이 맡게 됐대요. 어르신들을 속이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일이요. 할머니 사건이 유명해져서 저한테 상담 요청이 많이 와요. 그래요? 네. 할머니처럼 며느리나 사위한테 속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할머니 덕분에 그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니 정말 뿌듯해요. 며느리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어요. 7년형을 받았으니까 아직 한참 남았죠. 가끔 석진이한테 편지를 보낸대요.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석진이는 답장하지 않아요. 이혼도 했고 이제 며느리는 남이니까요. 엄마 수진이가 또 편지 보냈어요. 그래? 뭐래? 용서해달래요. 민우 보고 싶대요. 내 마음대로 해라. 엄마는 상관없어. 저는 용서 못해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래, 내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해. 저는 며느리를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제 목숨을 노리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어요. 이제 며느리는 저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수채화 교실에서 그린 그림을 집에 걸었어요. 봄꽃이 활짝 핀 그림이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할매, 이 그림 할매가 그렸어요. 응, 할매가 그렸어. 예뻐요. 할매 대단해요. 민우가 박수를 쳐줘요. 저는 웃으며 민우를 안아줘요. 어제는 노인정에서 상을 받았어요. 모범 회원상이래요.
열심히 활동하고 다른 회원들한테 용기를 줬다고요. 이순덕 회원님 축하합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데 친구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상장을 벽에 걸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 받는 상이에요. 73세 받은 첫 상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주는 수면제를 먹으며 흐릿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이 선명하고 행복해요. 그 녹음기를 발견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만약 그날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 녹음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강하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면 참지 마세요.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하세요. 친구한테든 경찰한테든 변호사한테든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친구 경숙이 덕분이에요. 강 변호사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 이겨냈을 거예요.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청하면 누군가는 꼭 도와줄 거예요. 저는 73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오늘도 저는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봐요. 저 하늘이 참 파랗고 예뻐요. 민우가 주말에 올 거예요. 같이 공원 가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림도 그릴 거예요. 경숙이도 만나고 노인정도 갈 거예요. 이게 제 새로운 일상이에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요. 며느리한테 속았던 3년이 아깝긴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강해졌고 더 당당해졌고 더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제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제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가치 있어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73세 새로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저는 오늘도 제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손주 민우가 이따가 올 거예요. 같이 저녁 먹고 그림책 읽어주고 재워줄 거예요. 이게 제 행복이에요. 크지 않지만 소박하지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그게 뭐든 어디에 있든 꼭 찾으세요.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우연히 발견한 녹음기 덕분에요. 그 작은 녹음기가 제 인생을 구했어요. 때로는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작은 용기가, 작은 발견이, 작은 도움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한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잘해주면 고맙게 받으세요. 하지만 자식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면 참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며느리든 사위든 심지어 자식이든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면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으시다면 꼭 도움을 청하세요. 친구한테, 이웃한테, 경찰한테, 변호사한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제가 경숙이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한 용기예요. 여러분 용기 내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저는 73지예요.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